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력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도와 무게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로우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것의 발음 기호는 R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수업에서는 대문자 V를 부피, 스몰 m을 질량이라고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다시 써보게 되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고요. 또한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눈 것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부피 사이를 환산해 줄 수 있는 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그 밀도분의 1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질량분의 부피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이 질량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몰당 부피로 정의되어 질 수가 있겠고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VM이라고 하는 것을 몰당 부피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정의된 질량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칼라 양이 되겠습니다. 즉 크기만 있습니다. 질량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는 G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의 곱으로 정의된 물리량이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바로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벡터양이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장이 존재하는 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어느 질량에 대해서든지 그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과 중력가속도의 곱으로 정의된 것을 우리가 무게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FW를 무게라고 쓰게 되겠고요. 정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mg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밀도와 부피로 표현해내게 되면 rho vg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해당하는 단위는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게 되면 이 온도에 따라서 이 밀도가 쭉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온도에 따라 이 밀도가 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부피는 약간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부피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밀도는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게 부피 팽창률이라는 개념과 등원 압축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밀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부터 우리가 쓰는 이 밀도는 사실은 밀도 그 자체를 쓰기보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더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Specific Gravity라고 해서 SG라고 쓰게 되겠고요. 이 기준 유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아직 유체를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유체다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체는 유체가 아닙니다.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부르는 말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유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유체 중에서 기준 유체의 밀도를 해당하는 유체의 밀도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약간 좀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공식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SG라고 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유체의 밀도분의 해당 유체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당 유체라고 하겠고요. 이것을 바로 기준 유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기준유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기준유체는 기체일 때는 기준유체가 공기가 되겠습니다. 공기.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기준유체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유체에 해당하는 이 로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유체가 이 해당 유체가 기체일 경우에는 공기를 쓰고 이 해당 유체가 액체를 쓸 경우 또는 고체를 쓸 경우에는 이 기준 유체는 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공기의 밀도와 우리가 물의 밀도는 대략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중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식을 바로 해당 유체의 밀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시 나타내게 되면 비중에다가 바로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기준 유체의 밀도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바로 어느 유체의 밀도값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푸거나 현장에 가게 되면 비중 얼마인 유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에 해당하는 값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에 해당하는 값을 알고 그 해당 유체가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해당 유체의 밀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값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그 여러 물질들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 메탄, 또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은 바로 0.55, 0.24, 0.07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기준은 바로 무엇이 되냐면 공기가 되는 것이죠. 자, 또 여기 있는 에탄이나 프로판, 에탄올, 알루미늄, 구리, 금, 수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기준 유체는 바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은의 경우에는 13.6배나 무겁다. 금은 19.3배가 무겁다. 에탄올은 0.78배 무겁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수은을 섞어 놓으면 수은이 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자, 에탄올과 물은 서로 섞이지만 섞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에탄올은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A라는 물질의 비중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물질은 바로 기체라고 했습니다. 또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건 액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비중이 1이라면 같은 부피에서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바로 밀도를 구해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해당 유체 A의 밀도는 바로 기준 유체가 기준 유체분의 비중 곱하기 기준 유체의 밀도가 되겠죠. 이때 비중은 100이지만 기준 유체가 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밀도가 얼마냐면 제가 대략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비물질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비중에다가 기준 유체의 밀도를 곱해주게 되는데
바로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1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준유체가 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밀도에 해당하는 값은 10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밀도에 해당하는 값이 B물질이 큰가요? A물질이 큰가요? 당연히 B물질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것은 B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뉴턴의 운동법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3법칙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서 그걸 있는 그대로 풀어 쓰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 중인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 라고 하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즉 이것은 관성의의 법칙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해당하는 알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네포스입니다. 순 힘이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어느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9N의 힘으로 당기고요.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3N의 힘으로 당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얼만큼일까요? 라고 보면 실제로 받는 것은 여기에서 6N의 힘으로 끄는 거랑 똑같을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해당하는 바로 이 6N, 실제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알자 힘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자 힘이 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경우죠. 이쪽으로 9N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9N으로 당기고 방향은 서로 반대이나 그것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실제로는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물체가 원래 정지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정지해 있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것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만큼으로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얘가 앞에서 뒤로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한다면 이 물체는 어떤 그 원래 있었던 속도대로 그대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고쳤으면 F는 MA가 되죠. 자, 우리가 차원을 할 때 요렇게를 했던 정의가 있는데 바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바꿔 쓰게 되게 되면 이것은 MA는 F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에 해당하는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나타내고요. 이때 해당하는 A는 바로 어느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가 되겠고요. 이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물질의 질량이 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힘들이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여러 힘들의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자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종 알자 힘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체의 위치는 결정된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있었던 1법칙에서처럼 이때 해당하는 알자 힘이 0이라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에 해당하는 알자 힘이 0이라면 시그마 F가 0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지해 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단지 이것이 정지해 있다라 한다 할지라도 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알자 힘이 0인 경우니까요. 알자 힘이 0인 경우에 이 물체는 바로 정지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 정역학이다라고 하는 이 경우는 바로 알자 힘이 0인 경우에서 다루는 역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학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물체의 움직임 또는 이동을 표현하는 학문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움직임을 기술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물체가 여기에서 있다면 이 물체가 어느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 것이냐, 이 물질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역학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역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0인 경우에 어떻게 이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하겠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보면서 이제 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질에 그 동일한 하나의 그 유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기체가 되었든지 또는 액체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액체나 기체, 즉 어느 하나의 유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가상의 이러한 실린더를 갖다가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인 경우에 그 안에 가상의 이러한 원통형을 그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이 정역학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이런 원통형의 힘에 중력장 하에 우리는 이 유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무엇인가 힘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기술을 할 때 우리는 압력과 같이 연관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면적당의 힘으로 정의된 물리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항상 방향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수직한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F탑이 되겠고요. 다음에 밑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바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이 바로 F웨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울려진 알자 힘이 0인 경우가 바로 정역학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알자 힘이 0으로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체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지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직 방향으로 해당하는 것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위에서 누르는 힘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압력이 면적당의 힘으로 정의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양으로 정의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바로 A가 되겠고요. 이때 작용하는 압력은 P1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F탑은 바로 P1A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에서 작용하는 이 F바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P2 곱하기 A가 되는 것이죠. 단지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P1A에 해당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플러스로 잡았다면 밑에서 위로 작용하는 것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요. 앞에서 보았듯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정의된 양이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중력 가속 질량에 해당하는 것을 밀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물체의 밀도 로와 HA가 바로 부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0인 경우를 따지는 것이 바로 정력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면적 A라고 하는 것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겠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중력장 하에서 유체가 있을 때 유체의 하단부에 받는 압력은 유체의 어느 하단부에 받는 압력은 윗면에 받는 압력에다가 ρgH만큼을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느 매질에 하나의 매질에 유체의 하나의 매질에 이것이 중력장 방향으로 있을 때 자, 어느 밑에 점에서 받는 유체의 압력은 이걸 P2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압력 P1 여기의 압력에다가 이만큼의 길이를 높이를 H라고 하면 ρgH 이 유체의 밀도가 바로 로가 되겠죠. ρgH를 더한 것이 이 점에서의 압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밑으로 갈수록 압력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진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세지죠. 산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수평 방향은 서로 상쇄되어 0이 되는 것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일정하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점을 A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 A점과 B점은 바로 압력이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력학에서입니다. 정력학에서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일정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실을 갖고 우리가 토리첼리 실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1ATM이라고 하는 이 대기압은 바로 이와 같은 양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왜 같은지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첼리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유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체의 밀도를 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먼저 처음에 이렇게를 담그게 되면 돼서 이걸 다 채우는 거죠. 안에를.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쭉 뺍니다. 위로 쭉 빼다 보니까 어느 높이 H가 지나서는 여기가 더 뺀다 할지라도 여기의 높이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토리첼리는 대기압의 크기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그 유체에 해당하는 면이 되겠죠. 바로 여기는 바로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기가 누르는 바로 압력이 있겠죠. 바로 이 압력을 바로 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면을. 그래서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은 정력학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자, 그러면 토리첼리가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수영관을 더 당겨도 이 높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진공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공입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 물질이 없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니까 바로 질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기면을 작용하는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얼마냐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유체가 이만큼에서 이렇게 밀려 올라간 것이 되겠는데요. 올라간 유체가 어느 일정 높이를 가지고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로 정력학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정력학을 적용했을 때 한 유체 내에서 바로 이러한 공식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여기를 P1의 지점, 바로 여기 대기면과 같은 이 지점을 우리가 2의 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점에서의 압력은 바로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점에서의 압력은 바로 P1에다가 ρgH를 더한 것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랬을 때 바로 우리가 P1에 해당하는 압력,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위에를 진공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의 압력은 바로 무엇과 같냐면 ρgH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바로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압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이 값이 바로 1atm이 되는 것이죠. 즉, 대기압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첫 번째 예로서 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일 경우에 이 높이는 토리첼리 실험에 의하면 바로 10.3m가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0.3m. 자, 그러면 이때 해당하는 압력 P2는 로 물이 되겠죠. GH가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물의 밀도는 대략 1000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다. 중력가 속도는 9.8m/s 제곱. 높이 h가 바로 10.3m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를 해보니까 바로 미터 지워서 3승이 지워지죠.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바로 파스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에 해당하는 파스칼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은일 경우입니다. 수은일 경우에 압력 P2는 로 수은이 되겠고요. GH가 있는데 바로 비중이 13.6이죠.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13.6 곱하기 1000이 바로 수은의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9.8m/s 제곱. 이랬을 때 수은으로서는 몇 미터가 올라갔냐면 760mm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MKS 단위계로 하다 보니까 여기를 0.76m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동일하게 단위가 파스칼이 나오겠고요. 앞에 얼마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 결과 이제 한번 여기다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일 경우에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이 값은 얼마냐면 100940 정도가 나오겠고요. 수은일 경우에 계산한 이 값은 10129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개에 해당하는 이 값이 무엇과 비슷한지를 이제부터 아시겠죠? 101325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물의 밀도를 대략 100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그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대략 하였으나
더 엄밀한 가격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 값이 정확하게 101325 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1atm이라고 하는 이 크기가 바로 101325 파스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의 크기는 요 값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걸 약간 줄여서 쓰면 101.325 킬로파스칼로 쓸 수도 있겠죠.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가, 즉 수은으로서 760mm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 물로서 10.3m에 해당하는 크기, 이것이 바로 1atm인 대기압과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14.7 psi는 바로 이것을 단위 환산을 한 결과 나온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Z = 0에서의 압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P2는 P1 더하기 로드 H를 연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첫 출발점은 뭐냐면 여기 점을 P1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해당하는 압력은 바로 PATM이신 거죠. 이것이 대기압일 수도 있고 그냥 PATM으로 정의된 어떤 압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은 뭐냐면 여기가 같은 유체로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P2인 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P1인 PATM에다가 ρGH죠. 이때에 해당하는 유체의 밀도는 ρ1, G, 이때에 해당하는 높이 차, 이것이 무엇입니까? Z2 빼기 Z1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은 바로 요만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Z = 0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이 되겠죠. 여기 지점에 해당하는 압력은 얼마냐면 여기 압력에다가 더하는 것이죠. 얼마를 더해요? 여기를 P3라고 한다면 P2인 PATM 더하기 ρ1G Z2 빼기 Z1에다가 더하기 요만큼의 ρGH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하는 유체의 밀도는 ρ2가 되니까 ρ2G Z1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Z = 0에서의 압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옆에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는 그 해수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는 공기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0.1 atm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높이가 공기로서는 얼만큼을 올라가고 물로는 얼만큼은 내려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상의 이제 원기둥을 세워가지고 보게 되면, 자, T2는 P1 더하기 ρ 공기 GH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P2가 압력이 크고 P1이 압력이 더 작은 것이죠. 맞죠?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이 P1, 여기가 P2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P2 빼기 P1, 이것이 뭐예요? 0.1 atm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를 해주는 low air GH에서 이때의 H는 low air G 분의 바로 0.1 atm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계산은 MKS 단위계로 통일합니다. 단위계로 통일해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0.1 atm은 이제 파스칼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로 1 atm은 101325 파스칼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밀도, 로 에어에 해당하는 밀도가 얼마죠? 대략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g/m3.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이 됩니다. 파스칼이 바로 기본 물리량으로 딱 나눠주어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상쇄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남는 단위는 미터만 남게 되겠죠. 왜냐하면 MKS 단위계로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를 하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9.8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몇 미터 해본 결과 대략 1034m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땅이 되겠죠. 땅에서 1000m 정도를 올라가야 대기를 뚫고 공기를 수직 방향으로 1000m 정도를 등산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때에 해당하는 압력이 한 0.9 atm 정도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게 되면 0.1 atm의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노미터에서의 압력차가 되겠습니다. 이 마노미터는 바로 이렇게 불러있는 이 U자관의 형태를 우리가 마노미터다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여기 위에서 바로 그 배관이 이렇게 원통형의 관이 있게 되겠고요. 여기를 바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유체가 흘러간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즉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유체는 언제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의 압력이 PA이고 여기서 압력이 PB라면 항상 PA가 PB보다 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 하나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U자관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여기까지는 바로 해당하는 유체가 바로 채워져 있는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 바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하는 밑은 아주 밀도가 로 A가 되겠는데 이것이 로 B보다는 훨씬 큰 것이 됩니다. 어느 무거운 유체로서 여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것을 수은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이 더 세니까 여기를 이만큼이 더 들어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차이가 RM만큼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 이 높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압력 차이가 얼마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마노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는 간단한 원리는 바로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역학에서 여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높이 차이가 이렇게 유지된 채로 움직이지 않고 멈춰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은 바로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점에서의 압력과 바로 3점에서의 압력이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2점에서의 압력은 바로 여기 점에서의 압력을 PA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만큼의 높이차를 더한 것이죠. 이때 여기를 채운 유체의 밀도는 로 B이니까 로 B가 되겠고요. G 높이차가 ZM 더하기 RM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에 해당하는 P3점에 해당하는 것은 4점의 압력에다가 3점, 요만큼을 또 더한 것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는 유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쓰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점에서의 압력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왜냐하면 B점에서의 압력에다가 요만큼의 높이 차이를 한 것이죠. 로 GH. 이때 해당하는 밀도는 로 B이고 높이 차이는 ZM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점에서 이제 여기 점에 해당하는 것을 더하려면 로 GH만큼을 또 더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유체 밀도가 로 A가 되겠고요. 높이 차이는 RM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로 BG ZM하고 로 BG ZM의 요기항이 서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PA는 PB를 바로 좌변으로 옮겨 놓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로비 GRM을 바로 우변으로 넘겨서 얘랑 함께 같이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여기 두 사이에 걸리는 압력차라고 하는 것은 두 유체의 밀도차에다가 바로 요만큼의 높이 차이를 곱해주게 되면 바로 압력 차이가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노미터를 통한 압력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물질이 유체 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의 여태까지의 경우에는 한 유체가 여기 사이에 다 완전히 이렇게 있었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유체 내에 밀도가 다른 어느 바로 물질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상의 한 공간에 밀도가 로인 유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이 멈춰져 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정력학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이 물체에다가 가해지는 힘은 바로 위에서 내리누르는 중력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얘가 정지에 있다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밑에서 위로 중력장해서 밑에서 위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알짜임이 0이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바로 이 부력의 크기가 요만큼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체의 먼저 얘에 해당하는 무게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바로 F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게가 되겠죠. 무게는 여기 있는 유체의 밀도에다가 얘의 부피가, 이것이 바로 이 물질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G를 하면 바로 이것이 무게가 되는 것이죠. 자, 부력이라고 하는 이 크기는 뭐냐면 주변에 해당하는 유체의 밀도가 rho F입니다. 마치 rho 대신에 rho F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rho F의 물질로 여기 있는 부피가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무게입니다. 자, 그래서 rho F 이 전체의 부피 바로 V가 되겠습니다. V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VD라고 하는 것은 유체에 의해서 잠겨진 부피, 이때 해당하는 VD는 바로 V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를 해보게 되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0인 경우는 부피하고 중력과 속도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두 물질의 밀도가 같은 경우만이 바로 얘가 정지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바로 이것인데요. 안에 있는 바로 이 물질의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의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 있는 물질이 바로 더 가벼우면 물체는 위로 가려고 하겠고요. 이 물질의 풍선의 안에 들어있는 밀도가 더 크다면 바로 이 물체는 더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아래로 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두 유체의 밀도 차에 의해서 이 물질은 위로 또는 아래로 또는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가 여기에서 자연재료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여러분의 숙제 중에 하나도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겨울철에 히터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고온의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근데 이 고온의 물체가 이 주변에 어느 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공기의 임무의 풍선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 물질의 먼 곳에 벽면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온도를 T 무한대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TH가 T 무한대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원래 공기로만 다 채워져 있다면 같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온도가 일단은
T 무한대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공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뜨거운 온도로 여기가 가열된 것이 왔다라고 하면, 마치 겨울철에 난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바로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이 밀도하고 온도에 따른 관계를 제가 계속 누누해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밀도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원래 물질인 공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 뜨거운 면에 있어서에 가까워진 여기 온도가 상승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의 밀도는 바로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보다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있었던 바로 이 물질의 밀도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온도의 밀도는 바로 더 작아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뜨거운 벽면 주변에 있어서의 물질은 바로 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승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서 공기가 다시 이쪽으로 채워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환되는 바로 공기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자연대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더라도 유동이 자연적인 유체의 흐름이 생성되는 것을 대류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가 자연대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숙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부피 팽창률과 등원 압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집이 따뜻해지는 이유를 부력을 이용한 자연재료로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 바로 그 U자간의 마노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마노미터는 바로 그 큰 유체의 밀도인 물에다가 사이화탄소의 밀도를 뺀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해당하는 높이차, 이걸 하게 되면 바로 압력차가 계산이 되겠죠. 그 마노미터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의 경우는 토리첼리 실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에탄올이 여기에 이게 채워져 있는데 이 에탄올의 밀도가 바로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를 10m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0m 올라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점, 이 점에서의 압력을 얼마로 계산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리누르고 있는 어떤 압력이 P가 있습니다. 이 압력 P는 바로 여기 점의 압력과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ρ, G, H 이 공식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얼만큼일까라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파스칼로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ATM에 해당하는 단위로 변경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의 숙제가 되겠습니다.